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 우병우 전 수석이 이끈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이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은 상고심 재판 형식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비공식적으로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온 것도 밝혀졌습니다. 각급 법원에 흩어져 있는 법원 행정처 심의관 출신 판사들이 사실상 사찰로 볼 수 있는 비공식적 정보 수집을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 가운데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 760개는 열어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밀 파일이 열리고 내용이 공개되면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전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억대의 특활비를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시로 이용했다는 가평 별장은 사망한 처남 김재정 씨의 부인 권모 씨의 소유입니다. SBS 취재진이 권 씨를 만나 별장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물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현송월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어제 강릉에 이어 오늘은 서울 공연장 후보지들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조명과 음향 점검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밴드와 춤으로 이루어진 공연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사전점검단이 남쪽에서 1박 2일을 보냈는데 손님 맞이가 너무 과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남북 대화를 지키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제 서울 양천구의 한 백화점에서 승강기가 추락하면서 6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백화점 측은 승강기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승강기는 지난달 정기 점검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사법부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조사해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오늘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년 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한 겁니다. 청와대의 문의를 받은 법원은 해당 재판부의 동향까지 파악하려 했던 걸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먼저 박상진 기자입니다. 법원 추가조사위는 법원 행정처 기획 제1심의관의 컴퓨터에서 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원세훈 전 원장의 댓글 사건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청와대와 정치권, 법원 동향 등을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당시 우병우 수석이 이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원 행정처에 항소 기각을 기대하며 판결 전망을 문의했고 행정처가 재판부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1심 결과와 달리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써 있었습니다. 원 전 원장의 1심 결과는 법원이 미리 알 수 있었다는 말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실제 고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에는 원 전 원장의 1심 결과가 적혀 있어 판결 사전 유출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구속되자 우 전 수석이 크게 불만을 표시하며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으면 상고심을 전원 합의체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청와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신중한 모습입니다. 아직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어서 다 정리해서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추가조사위는 행정처가 특정 재판에 대해 청와대와 밀접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등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대로 오늘 조사 결과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청와대가 불쾌감을 나타냈고 그러자 법원이 사법부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선 마치 청와대의 요구가 반영된 것 같은 정황들이 여러 차례 발견됐는데 때문에 실제로 무죄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법원 추가조사위는 청와대가 원세훈 전 원장의 2심 결과에 크게 불만을 표했고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진위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기대와는 다른 2심 결과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진위를 해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아가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향후 내부 동향을 신속히 알려주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상고심 과정에선 우병우 전 수석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요구한 부분을 행정처가 수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행정처는 국정원 직원들이 쓴 트위터 아이디 등을 정리한 진원, 시큐리티 파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너무나도 구체적이라며 이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핵심 증거로 떠오른 두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해당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3명 대법관 만장일치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상고심 형식도 바꾸고 쟁점까지 미리 정리하는 등 원 전 원장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핵심 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또 오늘 조사 결과를 보면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을 대법원의 수건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와 거래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 이렇게까지 신경 쓴 이유를 짐작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최대 연한은 상고법원 설치였습니다. 상고심을 사실상 전담할 상고법원을 별도로 만들고 대법원의 정책심을 강화해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을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 정황이 발견됩니다. 원 전 원장 항소심 판결 다음 날인 2015년 2월 10일 작성된 문건을 보면 대법원 판결 전까지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모색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며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2015년 7월 16일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핵심 증거 능력을 부정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달 6일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위한 만남으로 알려졌지만 상고법원과 관련한 얘기가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이 실제로 이행됐는지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재판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지난 2013년 시작된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재판은 1심, 2심, 또 3심을 거칠 때마다 법원의 판단이 계속 달라졌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던 그 재판 과정을 박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인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지난 2013년 6월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법상 금지된 정치 관여이자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으로 판단했습니다. 2014년 9월 1심 재판부는 정치 관여는 유죄, 선거 개입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2월 항소심에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정치 관여는 물론 선거 개입에도 해당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과 달리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5개월 뒤 결과는 다시 뒤집혔습니다.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해당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석 달 뒤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었던 만큼 선거 개입 혐의가 다시 무죄가 나올 거란 전망이 많았지만 파기 환송 재판은 2년 넘게 늘어졌습니다. 그 사이 재판부가 바뀌고 정권까지 바뀐 지난 8월 파기 환송심은 다시 선거 개입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번째 법정 구속된 원 전 원장은 재상고했고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이와 함께 사법부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비공식적으로 파악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행정처에서 일하다가 일선으로 발령난 판사들을 거점 법관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동료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했던 걸로 추가조사위원회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손형한 기자입니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판사 블랙리스트 유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 등을 광범위하게 뒷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법원 내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행정처 심의관 출신 판사들, 이른바 거점 법관들이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급 법원에 흩어져 있는 거점 법관을 통해 4차례 가까운 비공식적 정보 수집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조사 대상은 주로 진보 성향의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더라도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 현안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인 판사들도 정보 수집 대상이었다고 추가조사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판사 개인의 신상은 물론이고 성향, 과거 연구회 활동 이력, SNS 활동까지 폭넓은 정보가 수집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 행정처가 이를 토대로 법관들을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으로 나눠 적절히 관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조사위원회 관계자는 통상적인 개념의 블랙리스트는 아니라도 행정처의 이런 행위가 중대한 직권남용에 해당했다는 데에는 조사위 내에서도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그런데 추가조사위원회는 판사들이 쓰던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 가운데 비밀번호가 설정된 760개는 아예 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는 건 그만큼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때문에 강제 수사가 시작될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 행정처 소속 판사 3명이 썼던 공용 컴퓨터 3대를 조사했습니다. 추가조사위는 그런데 조사 대상 컴퓨터에 있던 파일 가운데 약 760개는 열어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파일들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었는데 컴퓨터를 썼던 판사들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열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5개 파일은 인권법 연구의 대응 방안 등 제목만으로도 부적절한 내용이 의심됐지만 조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파일에 민감한 내용이 더 많다고 볼 때 해당 파일이 공개되면 파장이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추가조사위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쓰던 공용 컴퓨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정처가 거부해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를 사실상 총괄했던 인물인 만큼 이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숨겨졌던 또 다른 내용이 불거질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에 특별감찰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 자체적으로는 강제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나 특검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그러면 법원 출입하는 류란 기자와 함께 오늘 조사위 발표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포트만 보면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 많은데 오늘 일선 판사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한마디로 참담함을 넘어섰다는 반응입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일일이 확인한 판사들은 이게 정말 법원 행정처가 한 일이 맞느냐. 우리 대법원이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의문스럽다. 이런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이른바 이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다가 나온 결과인데 근데 오늘 뭐 다른 언론들 기사 보면 뭐 정작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이런 기사들도 많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명단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 사람한테 이런 불이익, 이 사람한테 이런 불이익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형태를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정확히 이런 형식의 문건이 나온 건 아닙니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의 성향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뭐 핵심 그룹, 주변 그룹 이렇게 나누어서 개입하고 관리한 정황은 여러 차례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걸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블랙리스트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위는 아예 보고서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리된 리스트가 없다 뿐이지 뭐 그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게 워낙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보니까 조금 전 뭐 임찬종 기자 리포트처럼 검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벌써 나오던데 법조계의 지금 전망은 어떤가요? 법조계에선 이번 일을 두고 사법부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됐다. 굉장히 중대한 일이다. 네. 그래서 특검을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이게 사법 파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앞서 한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 또 해당 문건, 문제가 됐던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이 당시 내가 그 일을 내 의사에 반해서 한 일이다라고 진술할 경우에는 그 지시를 했던 상급자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서 그렇죠. 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당시 법원 내 가장 최고 책임자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금은 퇴임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현재 법원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번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고민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열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형태로든 좀 투명한 진상 공개가 필요해 보이네요. 네, 류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전 의원도 억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알려진 거고 SBS가 단독 취재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국정원 직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 때문에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이런 여론을 좀 무마해달라는 대가로 원 전 원장이 이상득 의원에게 돈을 건넨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성북동 이상득 전 의원의 자택입니다. 갑작스레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의 압수수색 직후 이 전 의원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검찰 수사로 이번엔 억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 돈을 받은 시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국정원 직원이 침입했다 들켰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여권에서조차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파면 요구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관계자가 현역 의원인 이 전 의원을 찾아가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원세훈 원장이 사퇴 무마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 김희중 전 실장에 이어 이상득 전 의원의 등장으로 검찰이 추적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경로는 하나 더 늘었습니다. 검찰이 뇌물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을 압박할 카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특수활동비 상납 실체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자, 이렇게 친형까지 압수수색을 당하자 집에서 머물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낮에 사무실로 나와서 측근들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에게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자, 과연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건지 최재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명서 발표 이후 닷새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묻자 굳은 표정으로 즉답을 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님 한 측근은 비가 많이 온다는 말은 전체적인 상황을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낮 12시 반쯤 서울 삼성동 사무실로 나와 5시간 정도 머물며 측근 20여 명과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여론몰이 수사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고 측근들은 전했습니다. 그 분위기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대통령을 소환하거나 이렇게 하려는 흐름이 보여서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응해야 한다는 측근들에게 전체 상황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면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이상득 전 의원에게 특활비를 건넸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미 2011년 중반 이후에 원 원장이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는데 무슨 연임 로비를 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SBS 최재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에도 이용했다는 경기도 가평의 한 별장을 SBS 취재진이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 별장은 이미 숨진 처남 김재정 씨의 부인 소유로 돼 있는데
정작 이 부인은 최근 7년 동안 이 별장에 온 적이 없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숨겨놓은 재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일대 2만 3천 제곱미터 규모 땅에 모두 4채의 별장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 씨가 지난 1988년 김모 씨 등 6명과 함께 산 걸로 돼 있습니다. 김 씨 소유인 한 채는 아내 권 씨가 상속했고 나머지 3채는 공유자 6명이 2명에 한 채씩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은 이 별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 별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초동에서 나와 있는 목사님이고 뭐 저 안에서 2번째 거. 공인중개업소에선 MB 별장, 현대가 별장이라고 광고까지 합니다. 그건 아닌데 저기 별장에 써 있잖아요. 저기 밑에 이명박. 이 전 대통령이 별장에 온 걸 본 주민도 많습니다. 올려주면서 신장을 끝까지 운동 났다 오던데 오다가 날부터 인사하더라고. 별장 관리인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왔고 지난해에도 한두 차례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은 정작 별장 주인인 권 씨는 김재정 씨 사망 이후 7년 동안 본 적도 연락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가평 별장은 상속 당시 권 씨가 다스 주식보다 먼저 상속세로 내야 할 부동산이 2곳 포함된 곳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규정을 어긴 채 상속세 물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가평 별장 2007년 대선 당시엔 이 전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테니스협회장인 선모 씨가 별장 테니스장 수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도 됐습니다. 후보 소유가 아닌데 왜 테니스장에 대한 교체 비용을 후보 개인 비용으로 선고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포장한 게 아니고 본인이 나를 보고 포장했다고 하니까 누가 그 돈을 내주겠습니까? 제가 공인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저 돈을 가지고 이 전 대통령 측은 2007년 대선 당시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밝혔다며 자세한 건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북한 예술단이 강릉에서의 공연을 다음 달 8일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날 전야제 성격으로 치르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공연장으론 국립극장이 유력해 보이는데 현송월 단장 일행은 조명과 음향기기를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연장에 들어선 현송월 단장은 조명 위치부터 물었습니다. 음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관현악으로 연주한 아리랑을 1분 반쯤 들은 현 단장은 나가는 길에 조명 위치를 거듭 물었습니다. 현 단장은 앞서 15분씩 둘러본 잠실 학생체육관과 장충체육관에서와는 달리 국립극장엔 70여 분을 머물렀습니다. 서울은 국립극장이 유력해 보입니다. 강릉에선 강릉아트센터에서 다음 달 8일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날 공연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 공연장 관계자는 북측에서 올림픽 전야제 성격의 공연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연 장비를 콕 찍어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조명은 이탈리아산 클레이파키, 음향기기는 세계 5대 스피커로 꼽히는 미국산 메이어 사운드와 미국산 음향 조절 장비인 아비드의 D쇼를 설치해달라고 했습니다. 스피커와 조명 성능을 따진다면 밴드 공연일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지만 통일부는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고 전문가들도 신중한 반응입니다. 북한에서 이제는 설치하고서는 김정은이 그걸 시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엔지니어들은 공연에 따라서 콘솔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음향 같은 경우에 자기가 쓰는 콘솔을 대부분 써요. 1박 2일 사전 점검을 마친 현 단장은 워커힐 호텔 한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왔던 길 경의선 육로를 통해 오늘 밤 북으로 돌아갑니다. SBS 권란입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송월 단장 일행에 대한 손님 맞이를 두고도 너무 과하다,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섰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 남북 대화의 기회를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현송월 단장 일행은 특별 편성된 KTX 열차를 타고 강릉에서 서울로 왔습니다. 일반인은 탈 수 없는 전용 열차였습니다. 점검단 일행이 탄 버스가 지나는 도로마다 교통은 통제됐습니다. 어딜 가든 경찰은 인간띠를 만들어 감쌌습니다. 숙소는 최고급 호텔 VIP 객실, 서울과 강릉의 5성급 호텔에서 코스 요리로 오찬과 만찬을 했습니다. 비용 부분이요. 협력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정산이 될 거고요. 보안 때문에 또 대화를 위한 전략적 환대라 해도 단일팀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맞물려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야당은 접대가 과하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고 보수단체의 과격한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립니다. 평창을 앞둔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의 왕래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보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나. 그 부분은 또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송월 단장에 대한 지나친 의전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요인은 준비 시간의 부족 속에서 관계 당국 간의 사전 조율이 미흡한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섰습니다. 지금 같은 기회를 다시 만들기 어려운 만큼 국민들께서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승적인 이해를 구하는 말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단일팀 관련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또 반성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몸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한국인 학생 8명이 다쳤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변을 당한 건데 자매 2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7시 수도 프놈펜에서 시하누쿠빌로 승합차를 타고 가던 한국인 학생 8명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학생들이 탄 차량이 앞서가던 트럭을 추돌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모두 경남의 한 중고등학교 재학생들로 4명이 크게 다쳤고 4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16살과 18살 자매 2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부상자들은 현재 프놈펜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맞아 선교 봉사활동과 관광차, 열흘간의 일정으로 오늘 새벽 캄보디아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관광을 하고 마치고 나서 이제 선교 봉사활동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관광지로 이동하던 길에 이제 오늘 새벽에 사고가 난 거고. 현지 한국 대사관은 피해자 가족 6명이 오늘 중으로 캄보디아로 입국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고를 낸 현지인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유럽의 대표적 관광지 체코 프라하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호텔에 불이 나면서 친구 사이로 알려진 20대 한국인 여성 2명이 숨졌습니다. 김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연기가 건물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수수께끼들은 창문 난간으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립니다. 방에 남은 사람들은 창문 밖으로 구조를 호소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체코 프라하 시내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불로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Záchranná služba pracuje, některé osoby jsou v velmi vážném stavu. My máme 2 zraněné hasiče. 숨진 사람 가운데는 한국인도 포함됐습니다. 주 체코 대사관은 현지 경찰로부터 사망자 1명은 한국인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다른 1명도 한국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초반에 한국인 여성 1분이 사망이 된 것은 최종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1분은 신원 확인을 최종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20대 초반의 2 여성은 친구 사이로 현지에 함께 여행을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대사관 측은 화재 당시 호텔에 다른 한국인 1명도 묵고 있었지만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 측은 소식을 접한 피해자 가족들이 현지로 오고 있는 중이라며 가족들이 도착하는 대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목동의 한 백화점에서 승강기가 추락하며 6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미 한 달 전에 승강기 안전 문제가 지적됐던 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승강기가 갑자기 내려갈 때 자동 정지되는 장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보냈어요. 66살 조모 씨가 사고를 당한 현장에서 경찰의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감식은 승강기의 오작동 원인에 집중됐습니다. 이곳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서 해당 엘리베이터는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사고 당일 행복한 백화점 측은 승강기 안전 점검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인가도 문제 없이 받았다 그랬는데 이제 사고 나서 저희가. 하지만 사고 승강기는 지난달 20일 안전 점검에서 승강기 본체와 벽면 간격이 기준치인 10mm보다 더 멀고 비정상적으로 느린 문제점을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승강기가 갑자기 빠르게 이동하면 자동 정지되는 장치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문제가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당시 점검업체는 2달 안에 다 고치는 조건으로 검사를 통과시켰습니다. 숨진 조 씨는 주말을 맞아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조 씨는 사고 직후 가까운 권역응급센터로 옮겨졌지만 수술을 받지 못한 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당직인 흉부외과 의료진이 한 팀뿐인데 수술 중이었다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한 30대 남성이 가정집에 들어가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살해해달란 친구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2사람 모두 구속했습니다. KNN 이태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주택가입니다. 택시에서 내린 39살 B씨가 비닐봉지를 들고 걸어갑니다. 잠시 후 B씨는 주택에 침입해 친구 A씨의 어머니인 63살 김모 씨를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범행 이후에는 흔적을 없애기 위해 바닥에 세제 가루를 뿌리고 옷도 갈아입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당초 B씨는 현금을 훔치려 했다며 단독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인 숨진 어머니 집에 금품이 남아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경찰의 추궁 끝에 B씨는 A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A가 B에게 부탁을 할 때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했고 B는 그걸 A가 경제적으로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한다라고 받아들여서 이게 부탁을 하고 수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범행 후 B씨는 A씨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A씨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지난주 경기도 야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 기숙학원의 실태를 보도해드렸습니다. SBS 보도 이후 해당 교육청이 폐쇄 조치를 내렸는데 현장에서 이 무허가 학원은 보란듯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동 취재 이호건 기자입니다.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입니다. SBS 보도 이틀 만에 관할 교육청은 이 학원에 대해 폐쇄 조치에 이어 경찰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후 문제의 기숙학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강의실마다 수업이 한창으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나 더 이상 다신다고 하고 싶잖아. 나가라니까! 나 빨리 나가! 일부 학부모들은 무허가 사실을 알고 자녀를 데리러 갔다가 또 한 번 놀라야 했습니다. 시설이 열악했다는 증언입니다. 그 화장실도 너무 작았고 딱 앉으면 변기 앉으면 이마가 앞에 닿는데요. 난방이 되지 않아가지고 감기가 심하게 걸렸고 3일 내내 아예 그냥 냉방이어서 패딩을 입고 잤다는 소리도 있었고. 학부모들은 문제의 기숙학원 로고가 유명 입시학원 것과 유사해 같은 계열인 줄 믿고 보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학원에 대한 브랜드를 믿었기 때문에 보낸 거였거든요. 다 거짓이었다는 거죠. 유명 입시학원도 명칭과 로고 도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강동이랑 그게 학원이 같은 데가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그쪽에서 저희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또 불법 기숙학원은 지난해 이미 폐원 조치된 서울 강동의 한 학원을 본원이라고 홍보하며 학생을 끌어모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유령 학원과 가짜 로고로 수강생을 끌어모아 무허가 운영 중인데도 관할교육청은 더는 손쓸 방법이 없다는 말뿐입니다. 폐쇄 조치를 저희가 했는데요. 그거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 대한 처분이 없어서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는 무허가 학원의 배짱 영업은 공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열망을 이용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가구마다 수억 원을 낼 수 있다는 정부 발표 이후 오늘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조합에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엄청난 부담금을 낼 바에야 아예 재건축을 미루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시장에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시세가 급등했던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 조합 사무실에는 하루 종일 주민들이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거 전화가 불통 나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외국에서도 전화 와요. 연결이야 자꾸. 이게 지금 진행하지 말고. 이 정부 지나가고 나서 그냥. 서초구의 재건축 단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국토부 저희 조합장님이 통화를 하셨고 8억은 절대 아니고 4억도 아니에요. 그걸 차라리 공개하라고 그러세요. 오히려 시장 혼란만 주잖아요. 그런 게.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가 조합원당 평균 4억 4천만 원, 최고 8억 4천만 원까지 나오는 게 정말 맞느냐는 겁니다. 부담금 산정 시 확정 수치를 넣을 수 있는 건 재건축 시작 시점의 가격뿐이고 나머지 항목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경고성으로 최대치를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종료 시점 주택 가격은 적극적으로 보고 나머지 공제되는 세개 항목은 좀 보수적으로 본 거 아닌가.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산출 근거와 대상 아파트 단지가 어느 곳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미 재건축 승인을 마친 다른 단지로 수요가 쏠릴 것이란 예상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 방침이 재확인되면서 서울 집값이 당분간 전체적으로 위축될 거란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어제 정부가 경고성으로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의 액수는 앞으로의 집값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 시점에 집값이 근처 지역보다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시행 때도 위헌 소송으로 번졌는데 이번에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조성현 기자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한 채가 사업 시작부터 준공 때까지 약 10억 원 올랐다고 가정해 볼까요? 공사비와 설계비 같은 개발 비용을 우선 제하고 또 같은 구의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차액을 초과이익으로 봅니다. 이 초과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금액에 따라 그중 10에서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재건축이 10년 이상 오래 걸린 단지는 준공 시점의 10년 전부터 집값 상승분을 계산합니다. 이 부담금은 준공 4개월 안에 지자체가 해당 조합에 총액으로 부과합니다. 재건축 조합이 보유한 일반 분양 등 사업 수익보다 부담금이 더 많으면 개별 가구의 면적과 상승분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추가로 거두게 됩니다. 문제는 집을 팔았을 때 거둔 양도 차익처럼 실제 호주머니로 들어온 이득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장부상으로 오른 집값에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이어서 이른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위헌 주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자산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집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은 이 집을 팔아야지 그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기본권 중에서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994년 땅값 상승분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 초과 이득세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쪽지 민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고향 수건 사업을 잘 봐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쪽지를 건네다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전병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살과 교통사고,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당정협의회,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도중 당 정책위 의장인 김태년 의원과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필담을 나눕니다.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김 의원의 3줄짜리 쪽지 메모. 순천 자벌드 문제 삼지 말아주세요. 김태년 사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순천 자벌드 프로젝트는 총 485억 원을 투입해 전남 순천에 호남권 직업체험센터를 짓는 지역 수건 사업입니다. 2016년 유치 당시 순천과 광주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특히 당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자기 지역구인 순천에 유치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때문인지 지난 7일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개혁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자 순천이 고향인 김 의원이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걸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이미 확정된 사업을 잘 진행해달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정책위 의장이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 고향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이 확정됐지만 그 논란이 여전합니다. 단일팀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섰고 이 선수들 인권이 침해됐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접수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인터넷에서는 이 대표 선수들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코너에서 장훈경 기자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한 이민지 선수가 지난 주말 SNS에 심경을 밝혔는데 여기에 좀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네, 이 남북 단일팀의 북한 선수단 규모를 확정한 그제 올라온 글인데요. 이제는 잃을 게 없는 제가 목소리를 내볼까 한다면서 선수에겐 게임을 뛰는 1분 1초가 소중한데 어떻게 기회박탈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밝혔습니다. 이 상황이 이런데도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을 욕하고 오해하고 비난한다면서 아쉬워했는데요. 이 글에 비난 댓글이 잇따르자 이민지 선수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바꿨습니다. 격려 대신 이렇게 비난을 받는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글 중에서 오해를 많이 받았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우리 선수들이 사실 실력도 안 되는데 돈 주고 올림픽 출전권 산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던데요. 네, 이민지 선수의 글에 달린 댓글인데요. 이 국제협회에 200억 원을 주고 출전권을 샀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을 주고 출전권을 샀다는 주장은 최근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출전권은 대한아이스하키협회가 유명 감독 또 외국 선수 귀화 등에 200억 원을 투자해서 경기력을 키우겠다며 국제연맹을 설득해서 확보한 겁니다. 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이런 투자 이후에 지난해 4월 세계선수권대회 오전 전승 우승으로 사상 첫 3부 리그 승격도 이뤘습니다. 따라서 국제협회에 200억 원을 주고 출전권을 확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200억 원이라는 게 국제협회에 낸 돈이 아니라 우리 기술 향상을 위한 투자금이었다 이런 거군요. 네, 또 이런 것과 함께 또 하나 나오는 이제 주장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때문에 독일이 평창올림픽에 못 갔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건 사실인가요? 네, 일단 독일은 자동 출전국을 정할 당시에 세계 랭킹 8위로 그 대상이 아니었고 예선을 거쳐야 했는데 지난해 2월 7위 일본에 패해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 때문에 독일 팀이 희생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단일팀 경기 엔트리 숫자가 22명에서 늘지가 않아서 매 경기에 북한 선수 3명이 우리 선수 대신에 빙판에 서게 됐는데요. 안 그래도 출전 기회가 줄어든 선수들을 2번 울리는 이런 거짓 주장들은 이제는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에게 필요한 건 격려와 박수겠죠. 네, 장훈경 기자였습니다. 네, KBS 고대영 사장 해임 재청안이 의결됐습니다. 140일 넘게 파업을 계속해온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도 모레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고대영은 해임하라! KBS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제적이사 11명 가운데 여권 성향이사 6명 전원 찬성으로 고대영 사장 해임 재청안을 가결했습니다. 여권 측 이사들은 지난 8일 고 사장이 KBS 신뢰도와 영향력을 추락시켰고 직무 능력을 상실했다며 해임 재청안을 제출했습니다. 고 사장은 이사회에 나와 해임 사유에 대해 한 가지도 동의할 수 없다며 해임 재청안이 통과되면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KBS 사장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이 제거하면 고 사장 해임은 최종 확정됩니다.
141일째 파업 중인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모레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 태어나는데 모든 노력,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KBS 이사회는 고사장 해임이 확정되면 공모를 통해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는데 야당이 인사청문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장 선임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눈구름이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방의 눈발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영남 지방은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대설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눈은 밤에 그치겠고 강원 지역 많은 곳은 최고 8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빙판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올겨울 가장 매서운 한파가 밀려오겠습니다. 하루 새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영하 9도에 머물겠고요. 모레 아침은 영하 1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지방으로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서울과 춘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충청 이남 서해안 지방은 오후부터 또다시 눈이 오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어느 때보다 길고 강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설 때 모두가 일어서는 건 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의 판단을 신뢰하고 또 거기에 존경의 뜻을 나타낸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조사 결과는 그런 사회적인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법부의 반성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기대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